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선 매일같이 숨이 턱 막히는 소식들만 전해지고 있죠. 자, 이번에도 눈을 의심케 하는 사진 한 장이 공개됐습니다. 보시죠. 자, 아프간 수도 카불의 한 대학교 강의실 풍경이랍니다. 커튼으로 남녀를 분리해서 저렇게 수업을 하는 장면인데 사진에는 없지만 탈레반은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여성들은 무조건 히잡을 착용하라, 여학생 출입문 전용 출입문만으로 다녀라 등등 이런저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딱 구한말 신식교육 들어왔을 때 이 남녀 7세 부동석 하던 시절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사건 해시태그로 소개 올리죠. 전자발찌 연쇄 살인범 강윤성이 오늘 모자를 벗고 이렇게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자, 더 죽이지 못해 한이라던 그 허세 부림 대신 오늘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자, 스토킹 끝에 새 모녀를 살해한 살인마 김태현. 어제 공판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자, 증인으로 나선 한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10대 오토바이 폭주족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이 폭주족 뭔가 억울하다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경찰관이 위자료 2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자,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백로입니다. 날씨도 쌀쌀해진 만큼 이제 커피도 따뜻한 이 아메리카노로 바꿔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재외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신상 공개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선을 위반한 차량만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회부 송우영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시작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지금 오늘도 화나는 뉴스들 천지일 거다. 열받을 것 같아서 어떤 분은 커피를 진하게 타놓고 지금 대기하고 계신다. 뭐 별 말씀 많은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박 변호사님, 네. 지난주에는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진짜 제가 불면증에도 막 시달리고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워낙 별의별 진짜 이런 막 이걸 접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프로 정신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모습에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되게 드리려고 눈물도 나고 말씀드렸던 건 아닌데 네. 뭐 아무튼 앞에서 같이 방송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진짜요? 내가 좀 못하더라도 우리 진행자께서 잘해야 된다. 지금도 목이 메일 정도로. 오늘은 괜찮으시네요? 예, 뭐 오늘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아무튼 첫 번째 사건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처음 전해드릴 소식부터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닙니다. 이 전자발찌 훼손한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강윤성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 먼저 오전에 있었던 현장 그림 보고 얘기 이어가시죠. 마스크 벗고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여전히 반성 안 하십니까?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언론 보도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사실관계와 다르게 보도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점이 사실관계와 다릅니까? 성관계 문제로 살해한 게 아닌데 처음에 이틀 동안 보도 제가 성관계 거부해서 목 졸라 살해했다는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범행 동기는 돈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냥 전 참 저 얘기 듣고도 어이가 없었던 것이 그 사람 2명을 죽여놓고 그게 성관계 때문이든 뭐 돈 때문에 그랬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자들한테 막 마이크를 뭐 발길질을 하고 그럽니까? 저런 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습니다, 진짜. 자,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돈 때문에 범행입니다. 자, 송 기자가 오늘 네. 오전 상황 계속 이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봤던 저 영상이 오늘 오전에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와서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될 때 나온 모습입니다. 그 신상 공개 결정된 이후에 처음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여서 얼굴 전체가 카메라에 잡히진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범행을 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틀린 게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강윤성이 호송차에 탑승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강 씨를 향해서 욕설을 하면서 포토라인 안으로 달려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저 장면인데 저는 2004년 7월에 유영철이 포토라인에 섰었을 때 그때 서울 영등포서 형사들이 달려오는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유영철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때 형사들이 막 발길질을 했던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형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저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자, 소장님 일단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뭐 자기가 좀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화가 났었다. 또 뭐가 됐든 피해자분과 그 이웃 가족분들에게 사죄를 드린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별로 그렇게 공감이 가는 사과는 아닙니다만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의 이야기는.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잖아요. 저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이라던가 뭐 글을 같이 쓰게 해줬던 작가라던가 우리도 참회 글을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굉장히 교활하죠.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기의 입장이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냥 일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맨 처음에 그 보도가 잘못됐어라고 우긴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 모습 또한 약간 과시적인 어떤 목적을 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예. 자,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승 의원님, 왜 갑자기 저렇게 정말 뭡니까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막 비분간계하던 며칠 전의 상황 그리고 지금 고개 푹 숙이면서 뭐가 됐든 죄송합니다 하는 상황 이런 극단적인 변화 그 이유를 좀 짚어주세요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 중에서 프로파일러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라포를 형성했을 것이고 지금 사실 PCLR 결과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굉장히 그 프로파일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옆에 붙어 있는 경찰관들이 그 첫날에 왔는 경찰관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신체 건강한 경찰관들이 처음부터 그런 행동을 막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한 번 더 발생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형상인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경호해서 가야 되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어떤 일반 시민에게 공격성을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자에게 홍 기자에게 그렇게 사실 마이크 찾는 거 아니죠. 홍 기자를 찾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했는 듯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성폭행이 아니라 뭐 금전적인 문제로 사망을 이르게 했다는 것은 딱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해를 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없으면 그냥 일반 살인죄로 지금 기소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성폭력이 있으면 강간살인이 돼서 형량이 훨씬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강간살인과 강도살인이 겹쳐버리면 우리 양형 기준에서 사실 살해욕의 반려로 살인을 2명 이상 했다 그러면 가장 중한 5유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극구 자기의 형에 강간살인을 붙이지 않기 위해서 했는 거 아닌가. 물론 그 사람이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살인죄만 적용해야지 내가 강간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상이 공개된 것도 강윤성의 어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축된 그런 상황을 조성해 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경찰은 이 강윤성에 대해서 6개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드러난 거 범죄는 살인죄, 사람을 죽였죠. 살인죄 또 살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음. 살인 예비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지금 말했다시피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인했을 때 강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또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남의 신용카드 사용했던 것, 그리고 전자장치 함부로 훼손했죠. 전자장치법 위반 등등 6개를 적용했는데 승 의원님이 조금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강간살인이 적용되냐 안 되느냐 이건 지금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죽은 사람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본인의 진술이나 지금 드러난 증거를 통해서 6가지로 입건이 된 거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강간살인은 되게 형이 셉니다. 강도, 강간살인 두 개 합쳐지면 중형, 결국은 무기징역하고 사형밖에 안 되거든요. 또 이 사람 이미 이 정도 전과가 있고 사람을 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형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미리부터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 의원님, 제가 이건 그냥 뭐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 오늘 송파서에서 이 사건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한테 이 강윤성의 출소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고 이 화장품 회사 방문 판매 사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줬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인 조사를 좀 해야겠으니 와주십사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물론 이 목사님 역시도 이 강윤성의 피해자 중에 한 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전 그 경찰 그 브리핑 내용을 듣고 아니 그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뭘까 조금 좀 의아했거든요. 또 개인적인 생각에는 참고인으로는 응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가 혼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윤성이가 어떻게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그 많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또 이 여성 한 여성으로부터 어떻게 2천만 원이란 채권을 채무 채권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화장품 대리점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세길이나 다른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개선교화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목사님께서 전달해 줬다 할지라도 저도 교정위원들 많이 만나 뵙고 저도 보호관찰위원으로 직접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고 적어도 그 사람 영역에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방문 판매는 조금 지양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붙어있는 여러 가지 취업 금지라든가 전자발찌라든가 신상공개 알림이 성폭력 범죄자 알림이 이런 경우에 각각이 달리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지금 뭐 강윤성 성범죄자 알림이 이해 안 나와 있죠. 그다음 취업 금지 제한 없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 것 같은데 뭐 교정위원들 제가 봤을 때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과와 동종에서 일할 수 있는 피해자가 있는 부분에는 절대로 같이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그때 수배 전단을 공개했었던 지난달 21일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마창진 결국 붙잡혔네요. 네. 그 지금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은 저희 사건 반장을 보고 호신용품을 주문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전자발찌를 끄는 사건을 요새 많이 보도해드려서 그렇죠. 그러는데 그중에 한 명이 마창진이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는데 도주 17일째 되는 어젯밤 11시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 청소년을 성폭행해서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고요. 또 지난 6월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 마창진을 붙잡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는 형사분의 그 기지였다면서요. 네네. 사실 뭐 우리가 그때 마창진 사진 딱 보여줬을 때 팔자걸음을 걷고 어떻게 옷을 입었는 모습,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나오는데 저 모습을 기억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이때 사진을 보고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이렇게 사진 찍으면 자기 휴대폰에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는데 굉장히 눈썰미 있게 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자걸음을 딱 걸어가는 모습 보고 마창진이다. 이렇게 해서 마창진에게 접근해서 이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마창진 별다른 제한 없이 체포되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정말 신속하게 물론 16일에는 기간이 지났지만 신속하게 잡혀서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의 위험성은 조금 소멸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창진 수배 전단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수배 전단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영암, 화순, 나주, 광주 방면으로 도주했을 가능성. 원래 장흥에 살던 자인데 저렇게 인근 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라고 수배 전단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잡고 봤더니 원래 살던 데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거기에서 전통시장.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창진이 머리를 잘 쓴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걸 했을 수가 있죠. 사실 다른 쪽을 방향으로 딱 간다고 생각하면 그쪽에 이렇게 그 프리미어 그러니까 체포선을 딱 잡았을 건데
지금 있는 장소는 전통시장에서 5분 내에 있었다고 하니 사실 그 지구대에 계시는 분은 그런 어떤 마창진을 잡는 그런 쪽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구대에 계시는 분이 잘 살펴봤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마창진 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창진이 왜 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냐 면 본인이 그 전자발찌 부착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게 고발 고소 조치가 되니까 조사에 상당히 심적인 위험을 느끼고 도망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성범죄 이것도 처벌이 돼야 되고요. 지금 전자장치 이 부착 관련된 법률 위반, 훼손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것 때문에 우리 온 국민들이 완전히 상당히 공포에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좀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두 가지 범죄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마창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변호사님이 과거 처음 감옥에 갔을 때 청소년을 상습 성폭행, 10대를 상습 성폭행했는데 고작 5년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마창진이. 예? 이거부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송 기자. 네.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전자발찌 차고 다니는 인간들 사건이 끊이질 않는데 네. 또 있잖아요, 뭐. 네,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서울에서 방송사 PD를 사칭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은 여대생들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요. 이 남성은 4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어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는데 여대생들에게 내가 PD다라고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외부 활동이 제한되니까 자신의 집이나 근처 카페로 와달라. 그리고 PD니까 방송 출연 시켜주겠다고 얘기해서 사진을 달라거나 나랑 만나자 하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PD를 사칭한 이 이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뭘 할 수가 없다면서요? 이게 제일 답답한 일이죠. 사실 준수명령을 정확히 빵 부과를 했어야 돼요. 이게 준수명령 부과가 위반되면 그건 징역을 살 수 있는데 그냥 사람에게 말 거는 거, 특히 여성에게 말 거는 걸 준수명령을 안 해놓았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말 거는 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준수명령, 보호관찰명령도 준수명령 쫙 나오고 전자발찌 준수명령이 있어요. 그중에 분명히 이렇게 필요하다면 적절한 준수명령 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판사들이 좀 주인공 시점에서 이 사람에게 과연 어떤 준수명령을 내려야 될지 고민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차선 위반 노력 쾅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네, 경남 창원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를 따라가서 일부러 부딪힌 보험 사기단이 검거가 됐습니다. 영상에 나오실 텐데요. 네, 경남 창원의 창원 광장 교차로입니다. 한 차가 저렇게 차선을 바꾸는데 뒤에서 그냥 따라가서 저렇게 부딪힙니다. 속도가 빠른 상황도 아니었는데 차선을 바꾸는 걸 보고 따라가서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자, 일단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단순 교통사고는 그렇죠. 아니었다. 사고라는 거는 과실로 인한 사고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교통사고라는 기본적으로 일부러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건 사고를 낸 거지요. 그냥 피해갈 수 있는데도 피해가지 않고요. 특히 피해자 말에 따르면 1차로에 들어갔다 바로 또 2차로 쏙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아마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사경으로 다 뒤를 보거든요. 예. 없었는 걸 확인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박았다. 뭐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 결국 알고 보니까 일부러 사고를 내서 이 보험금을 받으려는 수작인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그 사건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 일단 그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가해자, 그러니까 지금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네. 굳이 이걸 좀 따지고 들어가면 조금 마냥 잘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런 차량만 노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해자들이 요 동네만 빙빙 돌았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딱 보면 이렇게 회전 교차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 교차로면 사실 자기 차선을 계속 준수하고 가야 되는데 깜빡하는 이제 경우 있잖아요. 뭐 깜빡하거나 아니면 뭐 우회전을 맞아요. 하고 싶으니까 조금 미리 차가 없다 싶으면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슬슬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서 이제 갔다가 착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나도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뒤에서 차선 지켜 오는 차량이 뭐라고 한다고 뭐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다 이제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좌회전 교차로에서 1차로 차량이
자기 차선을 잊어먹고 그냥 2차로로 훅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속도를 줄였기에 망정이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네, 있죠. 차선 애매하게 그냥 차선이 이렇게 섞여버리는 네, 경우. 근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도를 줄여서 충돌을 안 하겠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팍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네. 또 이런 사건 취재를 해보면은 이제 교차로 지날 때 차선을 바꿔야만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한 차선이나 두 차선만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선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저런 데만 찾아서 이제 보험 사기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챙긴 보험금 다 해서 얼마였습니까? 네, 2억 가까운 돈을 챙겼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창원시 일대에서 18차례나 이런 보험 사기를 쳤습니다. 일당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렇게 사기를 쳐서 약 1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서 하진 않았겠죠? 이게 참 보험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딜레마인데요. 안에 사람이 많이 타가 있으면 많이 타갈수록 보험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하. 이게 혼자 타가 있으면 저 혼자만 입원하면 되는데 그렇죠. 저쪽에 5명 타가 있으면 5명이 다 이게 인사사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퉁 부딪히고 근처에서 입원하기 가장 쉬운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고 사실 그냥 통원 치료하는 거와 입원 치료하는 건 또 완전히 달라지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병원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 변호사님 네.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일단 저 사람? 보험 사기라는 게 보험 사고를 유발하거나 만드는 것도 사기가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는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받는데 그것을 또 부풀리는 것도 보험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자체는 보험 사고를 만들어낸 거죠. 보험 사기에 해당하고요. 일반 형법이 아닌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데요. 형이 조금 높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으로 3명이 주범격인 사람은 지금 구속됐고 나머지 이 선후배들 수십 명들은 지금 불구속 입건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인물 이어갑니다. 재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연이 네 번째 공판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길에 쓰러진 90대 치매 할머니를 40시간 동안 지킨 백구가 명예 구조견이 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인물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인물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김태연이가 저런 소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어제 열린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인데요. 이 노원구의 아파트는 저도 취재를 하러 한 2주 정도 거의 살다시피 취재를 했었는데 그 흉기를 미리 훔치고 퀵 서비스를 가장해서 당일날 집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세모녀를 살해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는 오로지 위협하겠다는 생각이었지 죽여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겁니다.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형량에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송 기자 그러면 그 검찰 송치될 때 김태연 직접 봤죠? 네, 맞습니다. 뭐 어땠습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좀. 그때 뭐 그냥 흉악범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담담한 모습이었고요. 네, 아무런 표정도 없이 되게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게 더 소름 끼쳤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연은 그러니까 범행 당일 그냥 내가 그냥 제압만 하려고 했지 죽이려는 게 아니었다. 네, 이게 처음에 경찰 진술 때랑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르죠. 경찰 조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살해하려고 그 가족들의 집에 갔었고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가족들도 살해할 수 있다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 그 이상을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좀 달리 진술을 합니다. 특히 이제 검찰하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김태현 같은 경우는 제압을 하려고 특히 이 피해자 제압하려고 청테이프 같은 거를 쓰고 청테이프로 하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청테이프를 쓰고 또 나중에 변기에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검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피해자 제압에 사용한 청테이프도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피해자 보자마자 살해한 것이다. 뭐 우발적 살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또 증거들도 있어요. 피해자의 어떤 목 부위 같은 게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상당히 정확하게 급소를 공격을 했고 이 급소가
우발적인 살인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재판에서 형을 깎기 위해서 우발적 살인을 계속 주장했고요.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우발적이니 뭐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뭐 배경이 있고 이런 걸 따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자가 이런 얘기를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생명은 아무래도 소중하겠죠. 이게 뭐 김태현이 저 앞에서 나왔을 땐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어떤 형량을 판단할 땐 떨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가 의도했던 큰딸 이외의 부모와 그러니까 둘째는 자기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야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살해욕의 발로로 인한 3명 이상의 살인을 했다면 그것도 연쇄살인이 아니라 연속살인을 했다면 사실 대한민국 형사사법법제에서 과연 그 형을 구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에서도 당연히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김태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기 위한 마지막의 몸부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이죠. 김태현이 피해자가 나에게 느꼈을 불편한 감정이 공감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네, 이게 무슨 맥락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스토킹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검사가 물으니까 이 스토킹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김태현은 피해자 중 큰딸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됐고요. 지난 1월에 지인 2명을 포함해서 4명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다가 김태현이 도중에 말싸움을 하다가 화를 내면서 술병을 깨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피해자가 이제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라는 의사를 밝히고 연락처를 삭제했고요. 그때부터 김태현의 스토킹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자기가 술병을 깼던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가 느낀 불편함이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다. 그래서 스토킹을 하게 됐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겁니다. 소장님, 네. 진짜 세상에 같이 술 마시다가 네. 어떤 사람이 술병을 깨요. 그런 인간 상종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요. 예? 여성으로서는 더 무섭죠. 근데도 지금 공감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김태현의 범죄를 보고 전 소시오패스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지금 점수 재범 위험성도 중간 이상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도 뭐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를 반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사이코패스가 좀 더 선천적이라면 소시오패스는 좀 더 후천적인 지금 영향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회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뭐 언론에 대해서 뻔뻔하게 할 말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송 기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서 봤더니 할 말은 다 하는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이면서 가장 위험한 점은 뭐냐면 누군가의 고통이나 감정을 같이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범주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그 사건이 더 잔인하죠. 그럼 이게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렇게 세 사람의 목숨을 뺏고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그들과 지냈다는 건가요?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자, 박 변호사님, 네. 어제 그 검찰에서 밝힌 여러 가지 또 충격적인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면 그 저희가 이 내용도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일부 뭐 속보 경쟁이 붙으면서 네. 뭐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한 매체에서 이 김태현이가 가족들을 살해하고 그 현장에서 그 집 아파트에 있던 뭐 음식물, 술 같은 술 걸 먹었다고 마시면서 그러죠? 예. 거기서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네. 발견이 됐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오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세상에 그게 오보라고 주장하면서 그 해당 기사를 쓴 기자한테 협박 편지를 보냈대요. 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거? 그래서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는 걸 봤을 때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다시피 결국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뭐 그 이상을 구형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또다시 전자장치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죠.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좀 이해 안 되실 것 같긴 아니 해요. 그럼 또 뭐 내보낼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일반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사형을 구형한다 하더라도 사형이 떨어질 거는 또 알 수 없는 거고요.
또 무기징역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안 되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이 김태현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는 뭐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뭐 논리적이거나 이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자신의 어떤 피해 받는 거는 또 상당히 또 그걸 그러니까요. 꺼려하고 뭐 고소하려고 그러고 협박하려고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지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 같이 있던 동료 재소자가 이 김태현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버팀목이 돼줬나 봐요. 그래서 그 동료 재소자를 삼촌이라고 불렀답니다. 자, 그런데 그 삼촌이란 인간이 지금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보도 내용을 탁 언급을 하면서 야, 너 그런 거 참지 말고 사실을 바로 잡아.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그 기자한테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검찰이 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본인 편이 돼준 동료 재소자를 만나서 내가 마음의 안식을 느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반성이냐고 막 검사가 막 화를 냈답니다. 어제. 예? 자, 그리고 유족이 어제 증언대에 섰습니다. 유족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이모죠. 피해 이 자매 이모. 정말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었다면서요. 네, 재판 과정에서 어렵지만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 사망한 어머니의 언니였습니다. 재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인간이라서 세상에 나오면 다시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엄벌을 내려달라면서 재판부한테 지금 이 일을 겪고 나서 칼을 사용할 때마다 몸서리가 쳐진다. 그리고 밥을 먹고 일을 하다가도 내가 동생이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밥을 먹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절대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헤아려달라.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네. 범죄 피해자 유가족분들은 네. 정말 보통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시간 지나도 이거 안 지워집니다, 이거. 이건 예? 정말로 가슴에 피멍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참 그 범죄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도 이상하게 다 같이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인이 처벌을 받아야만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느끼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잘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분 이모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해요. 어머님이 계시대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신데 아직 할머니. 할머니. 근데 딸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내 동생이 사망한 걸 아직도 얘기하지 못하고 아이고, 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얘기하면 어머니 살아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서 있지도 못하시고 이 이모님도 휘청휘청 하셨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이해가 되네요. 자, 승 의원님. 네. 2012년 서울 중곡동에서 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30대 주부를 살해했던 그 서진환이 기억하시죠? 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1심, 2심 무기징역 받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기징역을 딱 선고받은 직후에 그 남편분이 재판부를 향해서 유기징역으로 그냥 내보내달라 차라리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 그런 자, 어제 이 김태현 유족분들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저 솔직히 불안합니다, 솔직히 전. 뭐 검찰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3명의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무참하게 그것도 굉장히 잔혹하게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양형 기준을 아무리 찾아봐도 양형 기준에는 사형이란 게 없이 무기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 이상이니까 사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뭐 최초로 사형이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게 항소나 대법원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 사형이 선고된다 할지라도 사형 집행이 사실상 안 되고 있는 우리가 사형에 사실 모라토리움에 들어가 있는 국가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 기자 뭐 한마디 더 할 거 있다면서요? 네, 아까 그 정정 보도 요청했다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같이 취재를 했었는데요. 예. 그 내용이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사흘간 3일 동안 아파트에 혼자 있었습니다. 시신들과 같이 있었는데 사흘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냉장고에서 물하고 우유랑 이런 것도 꺼내 먹었거든요. 근데 그 보도가 처음에 물과 우유, 캔맥주를 마셨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캔맥주를 안 마셨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과 우유는 마신 게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고 캔맥주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기자가 취재된 대로 썼는데 맥주를 마신 적은 없다. 무슨 뭐 술을 그럼 마셨다고 그것 한 때문에 것처럼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던 캔맥주 거였습니다. 때문에? 예, 물과 우유를 마신 거는 조사 결과 확인됐었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명예 119 구조견된 백구입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어요. 송 기자. 네, 이게 충남 홍성에서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90대 할머니가 실종 신고가 됐는데요. 치매가 있던 할머니였고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소방이 수색에 나섰는데요. 잘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CCTV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탐문도 했는데 할머니 행방이 하루 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실종 추정 40시간 만인 지난달 26일에 열화상 탐지용 드론을 띄워서 수색을 하는데 작은 생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집에서 2km쯤 떨어진 논 가장자리였는데 찾아보니까 백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구의 체온이 포착이 된 건데요. 왜 백구가 저기 있지 해서 가보니까 저체온증으로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체온은 이 화상 이거에 잘 감지가 안 되는데 저체온이 돼서. 맞습니다. 근데 백구의 이 체온으로 그게 딱 포착이 됐던 네. 거군요. 백구는 그렇죠. 따뜻했기 때문에. 네. 개가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옆에 있었던 거고요. 할머니는 지금 물에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저체온증으로 잡히지가 않는데 개는 또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 확인이 됐는데 백구 좀 얘기하면 흰 개 아니겠습니까? 예. 통상 저런 이름이 많아요. 제 주위에도 백구들이 꽤 있는데 저 백구가 진돗개는 아닌 것 같은데 흰색의 개입니다. 좀 보면 근데 아주 똑똑하고 진돗개도 같이 생겼네요. 흰 개는 맞네요. 예, 진돗개 아닌가요? 진돗개한테 잘 붙이는 아, 이름입니다. 그런가요? 백구라고 많이 붙여주는데 약간 섞인 것 백구 같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주 감동적인 인간들 나쁜 걸 하도 얘기만 하다가 동물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그러게 말입니다. 기분이 좋으네요. 예. 자,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셨대요. 더군다나 이제 비가 많이 온 날 이렇게 밖에 나가셨다가 변을 당하실 뻔했던 건데 정말 그 백구가 사람 하나 살렸습니다, 진짜. 진짜 119 명예견을 이상으로 원래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그 강아지 그 간식이 있어요. 저희들 같이 보시는 분들이 우리 백구한테 돈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혼줄 말고 돈줄. 우리는 백구에게 좀 이렇게 간식줄 이런 거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간식. 예. 아하. 사실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그 사이에 할머니 가슴에 백구는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할머니 가슴에 기댄 채 계속 꼭 붙어 있었던 우리 백구. 진짜 칭찬을 해도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진짜 제가 이제 이 백구 뉴스 덕분에 약간 좀 기분 전환이 되는데, 자, 소장님, 그런데 이 할머니와 백구 사이에 또 특별한 또 사연이 있었다면서요? 네, 은혜를 갚은 거래요. 왜냐하면은 이 백구가 사실은 유기견이었는데 3년 전에 진짜요? 네, 3년 전에 길에서 백구가 큰 개들한테 막 물렸대요. 근데 그걸 할머니가 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백구를 정성껏 보살펴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백구는 할머니를 굉장히 이제 따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은혜를 갚았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 강아지도 저희 어머니께서 키우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85세셔서 자주 좀 아프시거나 그러시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네, 저는 강아지들이 이렇게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알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그 주인을 도우려고 한다는 걸 되게 믿거든요. 저는 이제 강아지는 아니고 고양이 키우는데, 제가 저희 집 고양이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제가 일부러 고양이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막 엎어져가지고 엉엉 막 우는 척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딴 데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얘는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이 부족한 고양이 같습니다. 네. 아무튼요. 자, 그런데 백구가 지금 이 첫 명예 119 구조견. 네, 명예 119 임명이 됐다. 구조견. 네, 이름이 명예 119 구조견인데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충남도와 홍성소방서에서 어제 임명식도 열었는데요. 충남 1호 명예 119 구조견 백구라고 쓰여진 명패가 달린 계집도 줬고요. 사료, 목줄, 꽃다발 등도 수여가 됐습니다. 지금 예쁜 꽃다발도 목에 걸어줬는데 예쁘다. 표정은 조금 뚱한 모습입니다. 예, 어리둥절해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충남 홍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박 변호사님, 충남 홍성에 또 이 개 관련한 무슨 전설이 있다면서요?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의견 설화라고 하는데 의견이 아니고 의로운 개를 말하는 의견 설화라고 충남 홍성에 이 공원에 이 의견 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개하고 주인하고 이 공원에 좀 어디 뚝에 좀 나왔는데 뚝에서 주인이 술을 좀 먹고 누워 잡니다. 누워 자고 있는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불이 막 오니까 개는 또 뭐 알잖아요. 일나라고. 술에 채가 일나질 않는 거예요. 개가 이제 주인을 살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한번. 계속 짖어도 술 채가지고 일나질 않으니까 그 옆에 뚝에 있는 물에 들어가서 물을 몸에 젖혀가지고 주인 옆에 잔디에 계속 이렇게 해줍니다. 결국 개는 어디 됐겠습니까? 개는 죽어요. 주인은 살고 그 술 먹은 주인은. 그래서 그게 의견이다. 이 설화가 있고 홍성군에 있는 거고 그 두께 그 비가 개 의견 비가 있으니까 요거랑 또 연결되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거 제가 초등학생 때 탐구 생활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거 보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고 지역만 갔다는 탐구 거죠. 생활 보셨죠? 저는 국어에 아, 사회 국어에- 배운 것 같은데. 국어에 있었나? 예. 아무튼. 사회 뭐 이런 데 배운 것 같은데요. 아니 예. 저하고 우리 박 변호사님하고 거의 같이 수능 세대. 예. 그렇죠. 아무튼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오늘 법 이어갑니다. 십 대 오토바이 폭주족을 검거하면서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경찰관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부작용에 대한 추가 보상을 거부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판결을 알아봅니다. 자 오토바이 폭주족을 단속하던 경찰이 그 폭주족에게 고소를 당했다. 네, 이게 대구에서 있었던 10대 폭주족들이 폭주를 한 얘기입니다. 10대 폭주족들 10명이었는데요. 이들은 2019년 4월에 대구 북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10여 명의 폭주족 무리가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번호판에 청색 테이프까지 붙였고요. 보이지 않도록 도로를 달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고 역주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 신고가 있었고요.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들을 쫓으니까 경찰차가 따라오는 걸 알면서도 폭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대 폭주족은 신호등에 빨간불에 걸렸는데 경찰은 이 신호등을 보고 멈췄는데 이 폭주족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4월에 새벽에 있었던 일이면 4월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날도 선선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창문을 열고 주무시는 그런 새벽 시간대인데 아유 그냥 막 뭐 꽹꽹 하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소음에 시달리셨겠어요 주민들이. 사실 저희 아파트 이중 창문인데 저희 아파트 창문 닫아 놓아도 이 폭주족들이 달리면 그 머플러를 그냥 개조를 해서 맞습니다.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가 나고 또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위험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19년 4월 27일 새벽 3시 19분부터 약 1시간 정도 이러한 어떤 폭주족의 문제가 있었는데 6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폭주족을 잡을 수밖에 그럼요. 없었는 건데 사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저희들이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과연 저렇게 무법천지로 다니는 저 폭주족에게 경찰은 과연 어떠한 수단을 써야 위자료를 물지 않을까? 공권력은 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예. 자 다른 불법 행위도 있었. 많죠. 이 폭주족들 국경일 날 또 많이 또 돌아다닙니다. 그렇습니다. 3.1절 8.15 8.15. 강복절 지들은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바라바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번호판을 가리는 거예요.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을 하면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되고요. 이 운행을 할 때 도로에서 난폭하게 중앙선 침범했거나 속도를 내거나 하면 난폭운전, 공동위험 운전이 돼요. 줄지어서 가는 것도 범죄가 되거든요. 어허. 뭐 버스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위험 운전죄 등이 성립하는데 그렇게 형이 높지가 않아요. 난폭운전 한다 해도 뭐 2년의 징역 또는 벌금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그리고
이 자동차 번호판 아니면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 것도 벌금형밖에 안 돼요. 하하.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무섭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군요. 바라바라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직전의 과정에서 벌어진 거죠? 네, 이 10대 폭주족이 아까 빗길에 넘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넘어지니까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가서 트렁크에 있던 경찰봉을 꺼내 들고 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봉을 휘두르면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한 뒤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 10대 폭주족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면서 뭐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라.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법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10대 폭주족의 반격입니다. 자, 방금 송 기자가 설명했던 무릎 꿇고 앉아 있어. 이거 가지고 지금 고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10대 폭주족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이 이제 같이 가세를 해서 1,6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뭘 잘했다 그러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들죠. 그런데 이제 좀 들어보면 그래?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이 10대 폭주족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단 나는 그냥 빗길에 넘어진 게 내가 운전 잘못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경찰관이 뒤에서 너무 위협적인 운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1번이고요. 2번, 그러면서도 경고를 하거나 멈춰라. 이런 경고를 하지 않았고 방송도 없었다. 2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어쨌든 이제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잖아요. 예. 그럼 이제 오토바이가 길거리에서 미끄러지면 사실 중상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와서 구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도리어 이제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데 와서 무릎 꿇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친 거 확인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욕설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경찰봉까지 휘둘러서 오토바이가 망가졌다. 사이드 미러가 손괴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배려를 못 받아서 이 경찰관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지금 채팅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막 이게 무슨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승 의원님 만약에 이런 식인 말이죠. 영화 혹시 베테랑 보셨어요? 네네. 마지막에 그 황정민 씨가 유아인 씨를 체포하면서 욕설의 반말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거든요. 수갑을 채우면서. 만약에 그런 식이면 이것도 고소감 아니에요? 영화가 만약 그게 현실로 그 유한이가 녹음했으면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사실 국가공권력이 집행을 할 때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과연 우리가 시민을 체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 듯한데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거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항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 폭주족 나올 때마다 그냥 사거리로 이렇게 쭉 몰고 난 다음에 앞에 이렇게 우리 바리케이트 치잖아요. 예. 앞에 그런 바리케이트 쳐서 그냥 딱 이렇게 일망타진 하는 형태로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헬리콥터도 없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런 어떤 공조가 안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좀 못 모으는데 제가 봤을 때 폭주족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위험도 생각해서 첫 번째 경찰은 한 곳에 모아서 일망타진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부모들 입장에는 그런 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넘어졌으면 좀 구해줬어야지. 이거 병원도 안 데려가고 그래도 자기 부모님 입장에서는 피 같은 아들이잖아요. 살 같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무릎 꿇리고 그렇게 했는 건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일단 재판은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폭주족 3명하고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300 갖고 그 폭주족 입장에서 1,000만 원 정도 청구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폭주족 단속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사고를 당한 경찰관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 법원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고 본 건데요. 근데 문제는 2심에서 판단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허. 2심 판단은 다른 행동들은 다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가 있지만 욕설을 한 행동은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경찰관이 욕설을 한 것은 필요한 행위라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1,600만 원을 청구했었기 때문에 20만 원은 금액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경찰관한테도 일부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1,600만 원을 이렇게 걸었는데 20만 원. 저쪽은 증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 증거는 마찬가지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역설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부러 저는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송 비용이 95대 5가 될 겁니다. 95% 변호사 비용 저쪽 다 물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경찰관들의 변호사 대리인이 있다 그러면 이건 형사소송은 아닙니다. 민사에 돈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법원이 본 거 딱 이거죠. 다 잘했는데 요걸 또 왜 했나 경찰이라도.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경찰들이 그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막 위협적인 부분은 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하면 돼요 또. 반소 제기를 한다. 이건 재판은 끝났지만 뭐 3년 이내에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들이 빠라바라 하는 바람에 상당히 곧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고 뭔가 나는 힘들었다라고 하면 또 정신적 손해배상 또 가능합니다. 이 경찰들도 이 어머니, 부모님은 미성년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 사실은 이게 상식에 맞는 소송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맞습니다. 요구는 하지 말라라고 예. 지금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느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다들 어이없어하고 계세요. 근데 자 저는 박 변호사님, 네. 이 판결을 듣고서 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가령 뭐 경찰들이 현장에서 뭐 얻어맞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이게 법정에 가면은 뭐 대부분 벌금이나 그렇죠. 되게 솜방망이. 좀 그런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 야 판사 너희가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판결할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맞아요. 맞질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경찰들도 아니면 공무원들도 폭행을 당했을 때 또 위협을 당했을 때 이분들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면 그분들도 위자료 같은 걸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과장된 악플 이건 뭡니까? 네, 그 서울에서 한 30대 여성이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양쪽이 좀 비대칭이 되는 결과가 나와서 그 의사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았고요.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이 합의금을 갖고 다른 병원에 가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재수술 비용이 받은 합의금보다 더 많이 드니까 이 여성이 병원 측에 다시 가서 추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 병원에서 의사가 응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온라인 카페에 이 의사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고 비방글 내용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이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추가 보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합의서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고에 대한 여기서 종결하겠다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보면 됩니다. 사고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드리겠다. 그리고 뭐 피해자죠. 지금 환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받고 종결하겠다. 어떤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럼 합의로 종결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뭔가 추가적으로 뭐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이 합의를 했던 의사 입장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더 커진 것이죠. 자, 그렇게 이 30대 여성이 병원에서 뭐 더 못 줘 이렇게 딱 손사래를 치니까 온라인 카페에 비방글을 올렸다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온라인 카페에다 이제 비방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음만 써서 기역, 니은, 의사, 뭐 디귿, 리을, 미음, 병원 이런 데서 인생 망쳐놓고 치료비 보상도 안 해준다. 누가 봐도 거의 장애 얻었다. 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글을 지우면 또 쓰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 같아도 저런 글 보면 그 병원 절대 못 가죠.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자음만 찜찜하죠. 써도 이제 알아보려면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쪽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뭐 일단 법적으로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원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죠. 거기에다가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가 지금 방해됩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렸죠. 왜냐하면 보상금 받았는데 무슨 배상 1도 못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고소가 됐고 원래는 약식 기소가 200만 원이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승 의원님, 네네. 이 여성은 나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말라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진짜 공익적인 목적이었다. 지금 뭐 이렇게 주장했나 봐요.
진짜 사실이면 공익적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정말로 피해 보상도 하나도 안 해주고 진짜 성형수술했는데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성형외과의 보도도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성형외과 전문의가인데 뭐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공익적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은 다 허위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치료부의 보상도 하고 수술도 계속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뭐 기억 니언 의사, 디건 니얼 미염 성형외과 인생 망쳐놓고 치료비 보상도 제대로 안 해줬다라고 하면서 거의 장애를 얻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 달리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실한 사실이어야 되니까 진실하지 않는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이야기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그래도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됐든 이 여성 입장에서 얼굴에 성형 수술의 부작용 이거 평생 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승희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전 그 여자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해도 그건 잘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합의를 해서 돈을 받았을 때는 이걸 안 썼으니까. 근데 그 후에 이제 다시 내가 받은 돈이 500만 원인데 그다음 재수수비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을 더 달라요. 그러니까 더는 못 주겠다. 우리 합의서를 썼으니까. 마치 이런 식인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쌍꺼풀을 거의 이렇게 했는데 막 옛날보다 훨씬 더 안 이쁘고 독해 보이고 짝짝이고 이러면 정말 속상하죠. 정말 많이 속상하고 이 젊은 여성들 제가 상담을 할 때 외모의 어떤 이유로 조금만 변화가 돼도 기분이 굉장히 업앤다운이 되거든요. 외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여성이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마음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신다는 말씀.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계속 따져봐야 되니까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재판부? 이게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처벌받지 않으려면 공익적 목적이어야 되고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재판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 내용도 크긴 컸지만 거짓말을 좀 했어요. 보상을 받았는데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과하게 썼어요. 아하. 내 인생 망쳤다. 아이고. 누가 보더라도 뭐 장애인이다. 뭐 분노를 표출하면서 결국 의사나 병원을 비방했고 지금 재판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정을 다 취소해 가지고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고 또 피고인 얼굴이 병원 게시판 처음 얼굴에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업무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법원은 본 거고요. 그래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만약에 그 이렇게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약간 살을 좀 보태서 윤색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만약에 진짜 팩트만 적어서 올렸다. 이거는 진짜 공익이다. 뭐 이랬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그거는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죠. 비방의 목적이 없어야 되고 저는 성형외과에서 저는 이렇게 광고하는 거에 약간 과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죠. 내가 전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이고 수술 후에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설명하는데 그거와 전혀 다른 수술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고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이 나 몰라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소비자 분쟁이나 아니면 의료 분쟁에 조금 이렇게 기대시고 그게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이런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가능한데 결국 올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양 당사자가 형사소송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올리실 땐 진짜 신중하게 잘 팩트만 올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상황실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사건 상황실에 올라온 화제의 뉴스입니다.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의 빠른 대처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를 막았습니다. 주차된 흰색 승용차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갑자기 번쩍거리더니 불꽃이입니다. 한 주민이 급히 자신의 차 안으로 들어가 전화로 신고를 하는데요. 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주차장을 뒤덮고 불길이 거세집니다. 이때 재빠르게 달려와 소화전의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끄기 시작하는 두 사람,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지난 1일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민과 직원의 빠른 대처로 초기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주차돼 있던 차량만 500여 대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대량 유통한 판매 조직과 이를 구매한 투약자들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판매책 14명과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37명을 붙잡았습니다. 판매책에게 압수한 마약만 소매가로 219억여 원, 무려 21만 4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이들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에서 국제항공 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을 몰래 들여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투약자 중에는 방송인 에이미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2014년 졸피뎀을 투약해 두 차례 처벌을 받았던 에이미는 올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이번에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 에이미 씨는 그 최근에 5년 만에 귀국했었잖아요. 그런데 벌써 또 세 번째. 아유, 정말 어떡합니까, 진짜. 네, 에이미 씨 좀 심각하고 이미 중독의 그 길로 들어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심각할 정도로 처벌을 받았죠. 2012년에는 프로포폴 때문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는 졸피뎀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결정적으로 추방당했잖아요. 예. 유명한 사람이 추방됐다는 얘기 저는 그때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5년 지나서 그렇게도 원하던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번엔 필로폰입니다.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인정을 하고 중독센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이제 대한민국을 뭐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필로폰이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6.2kg. 또 더 나쁜 거는 200억입니다. 200억치의 대마나 엑스터시 이렇게 지금 압수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외국에서 뭐 동남아에서 제조한 게 항공 우편을 통해서 속해 도는데 숨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요게 들어오면 어떻게 판매하냐면 텔레그램으로 판매망을 구축하고 비트코인으로 또 결제를 합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아주 그런 어떤 빈틈이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마약이 들어와지고 또 유통이 되는 좀 현실이 아닌가. 좀 관계 당국에서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말 지하 주차장에서 큰 불이 날 뻔했는데 네. 천만 다행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처가 화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요. 이 최초 신고 주민은 119에 먼저 신고를 했지만 또 출근까지 해야 했지만 119가 도착할 때까지 몇 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가서 같이 신고를 하고 또 진압을 도왔습니다. 물 뿌리는 과정도 했고 그 이후에 소화 호스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를 하고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 소방대가 와서 안전하게 진화가 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신고자 시민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시민 영웅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계속 이어서 전해주십시오. 5년 동안 남자 아동과 청소년에게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협박과 강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0개의 SNS 계정을 이용해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 및 청소년 65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저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수가 기존 6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는데요. 최찬욱은 성착취물 소지와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강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전체 신문이 어렵다며 양측의 증거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달 5일 공판 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닛이 열린 채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엿새 전 부산 산업단지 부근의 한 도로, 한 자동차 옆을 지나가는 검은색 승용차 보이시죠? 이 검은색 차량 보닛이 열려 있습니다. 완전히 열려 있는 보닛에 시야가 대부분 가려진 상태인데 유유히 주행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승용차가 70에서 80km로 달렸다며
보닛이 다치지 않아서 공장으로 가는 건진 알 수 없지만 믿기 힘든 광경이라 영상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전방 카메라를 보고 가는 건지 아니면 보닛 틈새를 통해서 운전을 하는 건지 이 시야를 가린 상황에서 도로를 달리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놀랍고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와, 저 보닛 저거는 진짜 사고 안 난 게 천만 다행인데요. 저거는 일반 국민에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죠. 뭐 첫 번째, 본닛이 안 다치면 견인받아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 왜 운전해서 가고, 저게 일반 공도잖아요. 공도면 저분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앞에가 분명히 안 보이고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차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땐 70km, 80km 저런 형태로 달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절대로 저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저건 반드시 견인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도 저 틈새로 보고 달렸던 것 같은데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자, 강윤성, 김태현 뭐 이런 자들이 막 정말 황당한 얘기를 쏟아내니까 최찬욱도 아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러는 건지 뭐하는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또. 네네. 처음에 찍어달라고 하긴 했지만 이후부터는 이제 자의로 보낸 거다. 피해자들이 자의로 찍어서 보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본인이 요구한 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최찬욱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11세에서 13살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몸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받으면 이 받은 사진을 지인한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더 심한 영상을 찍도록 유도를 했고요. 실제로 14명의 피해자는 영상이 SNS에 유포되기도 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주인 노예 놀이를 하다가 했는데 심지어 피해자들이 나한테 주인 역할을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게. 예? 아유 진짜 이거 승 의원님 이거 그냥 뭐 진짜 그랬구나 하고 들어줘야 돼요 이걸?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이게 사실 이야기하는 게 피해자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고 어린 나이에 한 번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그냥 잡혀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인데 그 어린아이들의 그 행동을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고 더 황당한 거는 저렇게 얼굴이 나왔을 때 보통 사람은 굉장히 위축대가 있어요. 위축대가 있고 굉장히 불안하는데 그 경찰의 말을 전언을 들어보면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노출되는 데서 전혀 불안감과 두려움이 느끼지지 않고 그 표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조사할 때마다 굉장히 잘 웃는 모습이라서 정말 보통의 사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 상황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사건 현장 넘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사건반장 해서 인스타그램 등등에 올려주시면 이 시간 통해서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사연은 없습니다. 자,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이스라엘로 가보시죠. 여기 화장실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에 있는 한 교도소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바닥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사람이 겨우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입니다. 구멍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통로가 보입니다. 아니, 교도소에 그 구멍이면 혹시 저기로? 맞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6명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저기를 통해서 탈주를 한 겁니다. 수감자들은 포스터 뒤에 녹슨 숟가락을 숨겨놓고 교도관의 눈을 피해서 틈틈이 화장실 바닥을 판 걸로 알려졌는데요. 숟가락으로요? 예, 그 마치 영화 광복절 특사인데? 예, 거의 뭐 영화 드라마 같은 모습인데 이 교정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뚫어놓은 저 땅굴을 통해서 교도소 담장 밖으로 탈출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לא מדובר בדיוק במנהרה שנחפרה, יש פה משהו שכנראה נוצל כתוצאה מהמבנים של התאים שניצלו את החלל. 네, 교정당국은 이날 오전 4시쯤 인원 점검 때 수감자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비로소 이들이 탈출했다는 걸 파악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숟가락 얘기 다시 하면은 그 영화에서는 뭐 그 누굽니까? 그 광복절 특사 그 네. 설경구 씨하고 차승원 씨가 나오잖아요. 거기 그 막 숟가락을 그거 보면서 아유 그냥 영화니까 하고 봤지만 이게 진짜 벌어졌어요 지금. 네, 수개월간 파면 저렇게 되는 거를 지금 뭐 증명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두드러. 아,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네, 이 교도소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철통 경비로 원래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수감자의 도주도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첩보기관들이 탈옥수들이 교도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와서 이를 통해서 외부인들과 접촉하면서 탈옥 계획을 세워서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라진 수감자 5명은 이슬람 지하드 단체 구성원들로 알려졌고요. 나머지 1명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주도하는 파타당의 군사조직 전직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경을 넘어서 도주한 걸로 보고 헬기, 군대, 드론까지 투입해서 대대적인 추적 작업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군요. 빨리 잡혀야겠네요. 자, 다음 현장 태국으로 갑니다. 아, 이거는 어떤... 예, 오토바이 타고 있는 여성 2명이 보이는데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세우니까 뒷좌석에 탄 여성이 쓰레기통 앞으로 다가갑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성이 강아지 한 마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린 강아지로 보이는데요. 강아지를 쓰레기통에 버린 저 여성. 강아지를 넣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탄 뒤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아, 진짜 어쩜 좋아. 지금 버리겠다. 그러니까 죽든지 말든지 그냥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유기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힌 건데요. 저 강아지는 태어난 지 고작 2개월 됐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뒤 다행히도 몇 시간 뒤에 한 남성이 길을 걷다가 강아지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고요. 저 남성이 강아지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뒤져보니까 저 강아지가 쓰레기통 안에 쪼그려 앉아서 떨고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 저 남성은 강아지를 구한 뒤에 곧장 인근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두 여성이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강아지를 유기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 지금 운전자 저 노란 옷 입고 있는 사람 보면은 막 주변을 막 두리번 하면서 계속 망을 보고 있어요. 네. 또 남성이 자, 예, 강아지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검진도 해봤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다친 데 없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또 좋은 소식은 이 소식을 들은 동료 한 명이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소장님 좀 저런 거 보시면 좀 어떤 생각 들어요, 강아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이코패스 되기 전에 어렸을 때 품행장애 심한 애들은 동물부터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사람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잔인하고 저런 사람들 빨리 신상 얼굴 조회해서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아니죠? 예. 그래도 어쨌든 저 나라에서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백구 얘기도 했는데 말이죠. 자, 다음은 페루로 가보시죠. 네. 아, 뭘까요? 페루 한 골목입니다. 한 남성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휴대전화를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때 파란색 오토바이 택시 한 대가 남성 옆을 하다가 갑자기 남성 옆에 멈췄습니다. 아이고야! 남성 옆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통이다. 오토바이에서 누가 내렸어요. 총을 들고 들이댑니다. 강도. 네네 맞아요. 모습 강도 아닙니까? 예. 강도 2명이 남성에 다가가더니 권총을 들이대면서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갑 내놔. 예, 기중품 빼앗으려고 하는데 저 뭐예요? 뭔가 권총을 들고 몸을 수색하는 순간에 뭔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저 뭐죠? 시멘트 포대입니다, 저게. 공중에 시멘트 포대 한 대가 포대가 떨어지면서 남성 옆에 떨어지면서 이거 포대가 뭐야 하면서 막. 터졌죠. 그래서 먼지가 피어오르자 놀라서 허둥지둥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왜 벼랑간 하늘에서 시멘트가 떨어지죠? 네, 하느님이 하늘을 도와준 건 아닙니다. 벼랑간 저런 일은 잘 안 생겨요. 이 건물 발코니에서 일을 하던 미장공이 이 상황을 보고 있다가 시멘트 포대를 던진 겁니다. 세상에. 예, 이 미장공 덕분에 저 아저씨인가요? 맞습니다. 어. 남성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남성이 기사 댓글을 통해서 지혜롭게 나를 도와준 우리 아저씨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얘기했고요. 현재 경찰은 CCTV 확인된 인상착의로 용의자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승 의원님, 근데 만약에 저기서 그 정통으로 맞았기에 망정이지 빗 맞았으면 저 강도들이 이거 뭐야 어떤 놈이 던진 거야 하면서 막 또 이거 좀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던진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다쳐도 강도들이.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위로 찾아갈 만큼 그렇게 이렇게 용의주도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차를 보면 중간에 갔다가 뜬금없이 왔다가 쟤들 맞습니다. 떨어지니까 막 오이씨 이러고 그냥 가잖아요. 약간 초보 느낌 나죠? 예, 초보 느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총 들고 하는 거는 안 되죠. 맞습니다. 자, 다음 현장 다시 이스라엘로 가보시죠.
아기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지난해 8월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예요. 이 자세히 보면 머리 뒤와 옆부분이 좀 붙어 있어요. 샴. 예, 맞습니다. 머리가 붙어서 태어나는 우리가 쌍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체 다시 2에서 한번. 샴 쌍둥이. 발음 좀 어렵습니다. 3이라고 들었어요. 샴. 네. 생존 확률도 많이 높지 않고요. 분리수술해도 수술 과정에서 숨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합병증 얻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한 것 같은데 이 자매가 머리뼈하고 피부가 붙었지만 뇌가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소로카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이 쌍둥이 자매를 분리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실제로 지난 1일 분리수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5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수술에서 의사들은 이 쌍둥이의 머리를 분리하는 것과 동시에 두개골 또 이식하고요. 피부 절제 부위를 봉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성공했다고 자막이 나가는데 했습니다. 어. 지금 나올 건데요. 이 쌍둥이 우와. 자매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마주 보는 순간이에요. 그동안 그렇죠. 머리가 붙었기 때문에 서로 보지를 그렇죠. 못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태어난 지 1년 만에 얼굴을 봤고요. 행복하다는 듯이 웃었어요. 둘이가 웃고 있죠.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마친 의료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החלק הנוירוכירורגי של הניתוח של ההפרדה של התאומות הסתיים. אנחנו עשינו את השחזור של קרומי המוח, שחזור של הגולגולת, וכרגע המנתחים הפלסטיים ממשיכים את הניתוח לסגירה של העור. לשמחתנו הרבה, הכל הלך כפי שקיווינו. 자, 이거 정말 난이도가 장난 아니었을 텐데. 많이 너무 높죠. 이 쌍둥이 머리가 붙어 있는데 매우 이런 수술은 민감하고 위험한 과정이고요. 네. 단 한 번의 실수로 삶과 죽음이 갈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수술이 하기 전에 쌍둥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쌍둥이와 똑같은 3D 모델을 만들어서 세상에.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봤던 와. 거예요. 수차례 한 다음에 실시를 했고요. 쌍둥이 자매 수술 이틀째부터 자가호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쌍둥이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이 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면서 손과 발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태국으로 가보시죠. 타조 아닌가요? 네, 타조 한 마리가 근데 도로 위를 걷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차들이 지나가는데 아랑곳도 하지 않고 침착하고 도도한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타조 뒤를 보니까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저렇게 서 있습니다. 세상에. 안 그래도 저기가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라고 하는데 갑자기 타조가 등장해서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진 겁니다. 근데 제 동물원에서 혹시 탈출한 건가요? 네, 농장을 탈출했습니다. 농장. 저 타조는 지난 1일에 한 농장을 탈출해서 이 지역의 도로를 따라 도주 중이었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타조가 무려 1.6km 정도를 저렇게 걸어가면서 교통체증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호기심 많은 타조가 백화점 앞까지 걸어오니까 깜짝 놀란 시민들이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했으면 잡았겠죠? 네, 경찰관들이 지금 출동을 해서 지금 타조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모습인데요. 타조를 저렇게 주차장으로 몰아넣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타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조가 좀 다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타조 다리에 밧줄을 묶어서 타조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저렇게 타조를 안전하게 붙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농장으로 다시 돌려보냈겠죠? 맞습니다. 경찰은 타조를 잃어버린 농장에 타조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농장장은 누군가 농장 문을 열어놓는 바람에 타조가 도망친 것 같다면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30초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탄력을 붙잡는 강력한 힘 진세노믹스.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설화수 자음생크림. 이글? 난 와글 했어. 올가을 굿샷 인증 와이드 앵글.
자, 오늘 본방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사반 가족회의 입력을 하시면 전용 창이 뜰 겁니다. 자, 저희는 먼저 가 있을 테니까요. 그곳으로 빨리 넘어와 주십시오. 자, 본 방송은 내일도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